자, 교재 535페이지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규정된 게 대부분 규칙하고 규정에서 규정된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공부할 때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했죠. 거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 대부분 규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많으냐면은 우리 공개에서 법령을 공부를 쭉 했죠. 그죠? 법령에서 중개 실무에 해당하는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많죠.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말만 하면 버려라. 이거 할 때 버려라. 저거 할 때 버려라. 중개사법 전부 다 버리고 하면은 중개사법에 점수 안 나오면은 2차 가면 합격을 못 하죠. 그런데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왜 버리면 안 되느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문제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찾기가 쉽죠. 그죠?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공인중개사법을 공부를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고 그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을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 입법 예고한 걸 그대로 빼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매수인장 대리에 관한 규칙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는 거, 여기는 매수 신청, 경매를 하는 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옵니다. 여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에서 나오죠. 똑같이 빼겼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는 문제 안 나와요. 그럼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다른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파트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파트가 첫 번째 파트가 원래는 먼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뒤에 나와 있네요. 뒤에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53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이죠. 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물론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하겠지만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고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맞죠?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갖고 할 수 있는 범위, 자, 그 박스 안에 7개죠. 그죠? 이게 큰 한 단원이에요. 나머지 전체가 크게 한 단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큰 한 단원 7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게 전체에서 큰 한 단원이에요. 큰 한 단원이다 하는 말은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되죠. 외울 수 있죠. 그죠?
외울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7개 솔직히 말해서 외울 수 있다 없다? 못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넣으면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그게 문제를 푸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우리 경매하는 절차죠. 그죠? 경매 신청을 대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방금 읽은 거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맨 처음에 매수 신청 들어갈 때 보증금 내죠. 자, 보증금 낸다. 떨어지면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죠. 돌려달라. 물론 매각 들어가면은 입찰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죠.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선 매수권 하는 거 있죠.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 신고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합니까? 경매 들어가고 난 뒤에 합니까? 하기 전이죠. 그죠? 내가 경매 참가는 안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얼마라도 좋다. 얼마라도 결정되면은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그죠? 우선 매수하는 거 2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선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차순위 매수인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에게는 보증금 다 돌려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보증금 안 줍니다. 이 사람은 언제 보증금을 주느냐 하면은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하면은 보증금을 내줘요. 그러면은 물론 이때 우선 매수 신고 들어가는 사람도 아까 보증금 내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차순위 매수인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갖고 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보증금을 받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까? 어차피 받을 거 지금 받는 게 좋죠. 지금 받으려면은 차순위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를 하면은 지금 내줍니다. 그래서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여기 아까 읽은 거 순서를 달리해서 7개요. 이걸 다르게 보면은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대리한다. 그러면은 매각이 결정되고 나면은 매수 신청을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세요.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뭐 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다시 볼게요. 매각 결정되기 전에 보증금 내죠. 떨어지면 돌려달라 할 수 있죠. 매각 들어갈 때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하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매각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2개 있죠.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누가 우선 매수 들어왔다 차순위 떨어졌다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 한마디로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말 그대로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거다. 매각 결정되고 나면 매수 신청하는 거 없죠. 그럼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항고 못하죠. 응의 지문에 한번 나왔어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매각 결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큰 한 단원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씩 전부 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문제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 한 문제 나오는 거하고 어느 게 쉽습니까? 1번, 2번 죽을 똥 살 똥 공부했지만 문제 너무 틀리죠. 대충 해도 맞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현장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 거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표는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알고 합격하는 게 좋죠. 요것만 해도 돼요. 나머지는 중개사법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과 다른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누구에게 등록 신청합니까? 등록관청 시군구청이 아니죠.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나오면은 여기에는 매수인정 대리에 관한 대부분 규칙에서는 전부 다가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방법원의 장을 줄여가지고 말합니까? 지원장이다 안 합니다.
아까 고등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있죠, 그죠? 지원에 가면은 지원장이 있고 지방법원의 장을 지방법원장이랍니다. 지원장이라 안 해요. 지원장이다 그러면 지방법원의 장을 지원장이라 하는갑다. 그리고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중개사업에서 등록관청 넣으면 전부 다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넣으면은 전부 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관청이에요. 행정관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정상적인 행정 그 체계로서는 대통령 밑에 장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죠. 사법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그 밑에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지방법원의 장이, 시도의사는 국정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돼요. 옛날에 제가 다른 사람 하는 걸 한번 들어봤더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방법원의 장이 하는 것을 쫙 적어줘요.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거를 쫙 적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은 이 지문 한 문제는 무조건 틀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어야 된다. 제가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저의 머리가 좀 다른 거지. 이거 말라고 하는가 싶었는데 그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거 쫙 적어가고 외우라면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여러분들 안 외웁니다. 그럼 틀리죠, 그죠? 그래 하지 말고 중개사법에서 등록은 누구에게 신청한다? 등록관청.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등록 신청한다? 지방법원이 장에게.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여기서는 등록 취소 누가 준다? 지방법원이 장이. 중개사법에서 업무 정지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여기서는 누가 준다? 지방법원이 장이. 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등록관청. 이거 누구에게 신고한다? 지방법원의 장에게. 중개사법에서 하는 거 그대로 말만 바꾸면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연수교육,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에서 이거는 누가 실시한다? 법원 행정처에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자,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사실사자라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사진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는데 우리 법에서 자격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해라. 그럼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사실사자 들어갑니다. 자, 사실사자 들어가는데 아까 매순정 대리 등록 신청은 오로지 누구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한 공유회사는 매순정 대리 등록 못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일 것, 규칙에는 의뢰되어 있지만 그 말은 공유회사라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일 것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중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매순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내가 기업공개사다 하는 서류를 줘야 되겠죠. 뭐를 보여줘야지 내가 기업공개사다 하는 걸 압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죠. 자, 등록증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등록증이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기업공개사다 이 말이죠. 기업공개사는 사무소가 있죠. 사무소가 있는데 굳이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입법 예고를 했을 때 어차피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보증 설정 서류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입법 예고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입법 예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보증 설정하려면은 중개사무소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보증 설정이 돼요. 그럼 등록 신청 안에서는 할 때는 아직까지 등록 안 했죠. 등록 번호가 없죠. 보증 설정하려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법을 만들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
입법 예고를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뺏겼다 그랬죠. 그래서 매수인정 대리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매수인정 대리할 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1 아니다. 아니죠. 보증은 매수인정 대리 등록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등록 요건이 뭐냐면은 실무교육 받았을 것, 그다음에 등록증 들어가야 되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보증 설정하고 이게 등록 요건이 되겠죠. 그 말이 그 등록 요건이 거기에 536페이지에 보면 등록 요건이 있어요. 등록 요건 별도로 보시지 말고 들어가는 서류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보증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똑같지는 안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는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 3개, 4개 정도는 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외우면 여러분들 까먹고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눈으로 익히도록 나중에 자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실무교육이 있는데 올해는 실무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실무교육은 물론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법인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 받아야 되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매수인정 대리할 때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자, 매수인정 대리 등록한 기업공개사는 매수인정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기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누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기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돼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누가 출석하는데 무슨 서류를 가져가느냐면은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져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에서는 누구만 출석할 수 있다?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정 대리 업무는 실제로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하죠. 그럼 실무교육은 누가 받으면 된다? 기업공개사하고 법인의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되죠. 소속공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소속공개사가 기업공개사를 대리해서 실무교육, 여기에 매수인정 대리 업무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이해를 하고 가세요. 뭐냐면은 법인의 우리 보증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별도로 안 합니다. 보증 설정하는 건 별도로 안 한다 하는 말은 중개사법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금액은 똑같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3개 있는 법인이 중개업도 하고 매수인정 대리 업무도 같이 합니다. 전체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중개사법에서 5억, 매수인정 대리에서 5억 합해서 10억 설정해야 되죠. 자, 그런데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매수인정 대리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분사무소 책임자, 매수인정 대리업 할 수도 없고 실무교육의 대상자도 아닌데 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보증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부분 장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못합니다. 규칙 자체가 미비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만 생각하세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대표자만 합니다. 그래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우리 법에서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보관하죠. 여기는 보관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사건 카드를 5년 보관합니다. 사건 카드 5년 보관하는데 확인설명서를 사건 카드에 철해서 보관해라 그랬어요. 그럼 확인설명서는 몇 년 보관할까요? 5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관하는 건 오로지 2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작년에 이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업무 정지는 우리 법에서 최고 몇 개월이다? 최고 6개월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개월 이상 최고가 2년입니다. 여기 좀 다르네요. 요거 작년에 이거 틀리게 나왔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장 등록 규정이 있죠.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장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개사법에서도 인장 등록하고 매수인장 대리할 때도 인장 등록하면 그 사무소에 인장이 2개 있죠. 급하면 다른 거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는 인장 등록 규정이 없고 뭐라고 됐냐면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비 오래 중요합니다. 중개사법에 실비 받을 수 있죠. 권리 확인에서 얻은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장 대리 규칙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입법 예고를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뺏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고 틀리게 고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권리 확인에서 얻은 실비가 한마디로 등기부 발급 비용이에요. 보통 한 집에 가격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럼 시도조례가 일반적으로 한 0.5% 정도 돼요. 그럼 5억 되면 0.4% 되는 데도 있고 0.5%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5억에 중개보수가 0.5%면은 쌍방이 받는 게 얼마입니까? 0.5% 쌍방이 받으면 1%죠. 5억에 1%면 500만 원이죠.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하면은 기업공개에서 한 건하면 500만 원 생기죠. 등기부 발급 비용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부분 아무리 두꺼워도 1,3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더 싸죠. 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받으면서 등기부 발급 비용 1,000원 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실비 받는 규정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실비 받는 규정은 있어요.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 이런 것들은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를 받지만 매수인장 대리하고 관련된 통상의 비용 여기서 등기부 발급 비용 그 다음에 근거리 교통비 한마디로 시내교통비죠. 요거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별도로 실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 내용은 이겁니다. 자, 주 내용은 이거고 요거 말고 조금 봐야 되는 게 한 2개 정도는 더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자주 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빼고 문제풀이 할 때 자주 더 개금해 드릴게요. 또 이런 규정은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제정하는 특별한 휘장 같은 그런 거 서지 마라.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업무 정지 받았을 때는 사무소 바깥에 업무 정지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개사법에서 입법 예고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개사 휴업할 수 있죠. 휴업할 때 사무소 바깥에 휴업 중이다 적어놓으면 되죠. 그런데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내가 업무 정지 기간 중입니다. 적어놓는 사무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다 적어놓으면 기업공개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쪽팔리죠. 그죠? 그러니까 입법 예고할 때는 있었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매수인장 대리할 때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고 중개사무소 바깥에 표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매수인장 대리할 때 수수료 규정이 있어요. 수수료 규정을 작년에 요거는 지금 하면 한 번 해드릴 건데 지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임박해갖고 한번 해드릴게요 해놓고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일부러 안 했습니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매수인장 대리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 밑에 규정이 있어요. 제가 안 한 거는 2개 다 규정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작년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빼버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가능성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이거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게 다른 것들은 몇 번 해도 까먹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번만 나가면 안 까먹어요. 시험 칠 때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 나오더라도 안 틀리고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수인정 내리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나오면은 중개사법 실력 그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래가지고 3월달, 4월달 과정이 끝났어요. 5월달부터는 교재가 새로운 교재가 나오죠, 그죠? 2차 과목이 한 책으로 나와가지고 요약집에 해가지고 나올 건데 조금 진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죠. 어느 정도 아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그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좀 풀고 그럴 거예요. 올 8일에 특강하는 거 아시죠? 올 8일에 특강, 중개사법 특강합니다. 근데 제가 중개사법만 특강, 중개사법은 이제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라도 기출 문제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중개사법은 기출 문제만 보면 됩니다. 기출 문제만 보면은 80점, 90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출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나오는 거는 기출 문제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까? 쉽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오죠. 그러면은 기출 문제 보면은 와, 이런 문제 같으면은 내 100점 받겠다 그럽니다. 근데 어렵게 나올 거를 예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게 좋습니까? 쉽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쉽게 해놓으면 어렵게 나오면은 문제 못 풉니다. 멘붕이에요. 공부를 할 때 조금 수준이 높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 할 때는 일단 기출 문제만 하기 전에 기본적인 단락단락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쭉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난이 것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별도의 문제를 한 60문제, 70문제 될 거예요. 60문제, 70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답도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가 옳은 것을 찾아라 일어났어요. 전부 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거는 꼭 오지선다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지선다형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7개, 8개 지문이 있는 것도 있어요. 7개 지문이 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말은 몇 개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6개 틀렸죠. 8개가 아니고. 6개 틀렸죠. 그죠? 그 틀린 게 틀린 답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지문을 넣어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틀린 답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최신한 거 하면 제일 쉽겠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기업공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게 맞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죠. 그럼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 맞죠? 그런 것들은 나오면은 헷갈리죠? 그런 것들. 아까 그 정리하면서 봤는데 생각나는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의사입니까? 국장입니까? 시도의사가 원칙자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죠. 실무교육은 오로지 시도의사밖에 없어요. 문제를 내는 유형이 요구하고 헷갈릴 수 있는 요구를 가져가서 답으로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답으로 해가지고 별도 프린트를 해갖고 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은 못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틀은 걸려야 돼요. 이틀을 걸려야 해야지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해설을 달까 말까, 답만 달까, 그냥 문제만 내줄까 제가 고민을 해보고 그때까지 판단을 할게요.
근데 그것만 내드리면은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봐야 되죠. 책을 봐야 되면은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답을 안 달아주면은 계속 옵니다. 이게 답입니까?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정 어떤 사람은 애당치 안 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설을 달아갖고 하는 방법으로 그거 기본적으로 내용을 쭉 보고 한번 특강을 한번 하면은 2달 한 거예요. 2달 했죠, 그죠? 거의 하루 만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특강을 무조건 들어가 강요를 해야 되는데 강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특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이건 여러분들 희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들으라고 강요를 하기가 어려운데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 건 했어요. 10년 동안 특강 듣는 거 전부 다 비용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강 듣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내년에 들을까? 이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원에서 하는 거는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복습은 남았죠, 그죠? 자, 오늘 복습 제일 앞에 전자계약했죠. 자, 전자계약 할 때는 별도로 서식을 작성 안 해도 되죠. 별도로 보관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럼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죠. 첫 번째가 매매거래계약서, 임대차거래계약서, 그다음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 해제 합의서, 이 4개만 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신고한다. 별도로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거는 서명 날인 못하니까 전자인증의 방법이 한다. 전자인증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공인인증서로 SNS 본인 확인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자패드로, 그러니까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문인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교육공개에서는 그중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해야 됩니다. 네, 분묘기지권이죠. 자,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그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있던 분묘로서 요건에 해당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는 분묘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판례에서는 관세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지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 이제는 지료 지급한다 그랬죠, 그죠? 지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분묘 설치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지료 지급해야 됩니까? 지료 달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지급합니까? 요청했을 때부터. 물론 지료하는 금액은 서로가 합의를 하든지 소송에 의해서 합니다. 자, 분묘기준 성립하는 거는 시효취득 말고는 2개가 있어요. 다른 사람 토지에 성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아니면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땅을 팔면서 분묘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준을 성립합니다. 그럼 분묘기준 성립 안 하는 게 5개가 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준 성립 안 합니다. 집단적으로 분묘기지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의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까? 30제곱미터입니까? 개인 묘지의 분묘기지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 지문에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거는 묘지 면적이지 분묘기지권에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봉제사를 주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분묘기지권은 자기가 분묘가 있고 분묘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간다 그랬어요. 자, 묘지 설치하는 거리 제한이죠.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몇 미터 이상? 300m 이상, 20보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야 되죠. 500m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를 완화시켜주죠. 500에서 내려가지고 얼마? 300. 그럼 도로철도 하천에서는 원래가 300인데 개인묘지, 가족묘지를 완화시켜줘가지고 100으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한은 최고가 몇 년? 30년이죠. 하지만 공원묘지에 한해 가지고 법인묘지에 한해 가지고 연장 신청을 받으면은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났다. 화장하거나 보관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되죠. 날 잡아서 옮기지 마음대로 옮기는 거 아니죠. 날은 얼마 안에 있다? 1년 안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나고 1년 이내 보관하거나 화장하고 시설물 철거한다. 자,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있는데 남편묘지 옆에 부인묘지를 세는 것은 가족묘지가 아니고 개인묘지죠. 그럼 개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는 의미나 매장했다고 신고하는 의미나 똑같죠. 설치하고 난 뒤에 매장하고 난 뒤에 30일 내에 신고하면 돼요.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죠. 그리고 매장하면은 매장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내,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종족묘지 1000제곱미터,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땅이 넓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법인묘지는 재단법인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구분해야 되는 게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인데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은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묘지 1기당 아니면 합장할 때 하는 말이 나오면은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내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장지도 똑같습니다. 자연장지,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묘지하고 숫자가 똑같고 묘지는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 전부 다 허가죠. 자연장지는 끝에 있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하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연장한 자는 자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분묘기지권 주장할 때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종손이 분묘를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묘 연구자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죠? 분묘기지권을 포기를 할 때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됩니까? 점유까지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죠. 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분묘가 있어야 돼요. 멸실되고 없으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묘가 멸실됐지만 일부 멸실되고 원상 회복할 수 있으면은 분묘기지권 그대로 존속한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원래는 자주점유죠. 그런데 자기 땅 인근의 토지를 자기 땅으로 착각을 내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 원래는 타주점유지만은 자기 땅 인근의 토지를 자기 땅이라고 착각을 내고 설치하는 것은 자주점유다. 예외도 하나 있죠.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그래서 명의신탁의 대상은 소유권만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전부 다 대상이 돼요. 우리 벌써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거죠. 첫 번째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자의 공유 지분등기, 즉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에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요거 세 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이 됐어요. 이게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말은 요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벌도 줍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칙하고 과징금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 첫 번째가 종중재산인데 종손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 명의신탁이지만 벌은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 효력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상담의 소탁자면 알 때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명의신탁 약정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 명령도 무효인데 상담의 소탁자면 모를 때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하지만 악의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가담을 한 제3자는
이거는 반사적인 행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소유권 체득하지 못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유형에서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한마디로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달라. 그러면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그죠? 무효에 따른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등기가 모이니까 등기 명의인하고 소유자가 다르죠.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하면 돼요. 3자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럴 때 남의 거 팔았죠. 남의 거 팔아도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명의신탁에서는 이제 횡령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수탁자가 등기만 했으니까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수탁자가 직접 매돈이 돼가지고 원소유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물론 신탁자, 수탁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원소유자는 상담의 수탁자의 사실을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라 한다. 계약 명의 신탁할 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원래는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지만은 상대방의 수탁점을 모르니까 그때는 등기는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죠? 근데 신탁자가 달래서 안 주면은 수탁자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 내놔라 할 수 있지 땅 내놔라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았다, 자기가 팔았으니까 횡령죄 성립 안 하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악이든 선이든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간 명의신탁, 매매를 가장해가지고 가장 매매하는 거예요. 원소유자가 신탁자고 상대방이 수탁자죠. 그럼 상대방이 수탁자한 사실을 알죠.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원소유자 이름으로 기속한다. 원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보존등기를 상대방 이름으로 보존등기했다. 보존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신탁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신탁자가 벌이 크죠, 그죠? 벌 받으면 놀래죠. 어떻게 놀랜다고요? 5인 몇 년? 5년. 얼마?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5년에서 내려가지고 3년, 2년에서 내려가지고 1억 원. 그 다음에 과징금, 30% 과징금에 처한다? 틀리죠? 30% 이내의 과징금이에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하면은 10% 이행강제금 주고 또 1년 이내 안 하면은 또 20% 이행강제금 준다. 그럼 제가 공부할 때 이행강제금 2번 나왔죠.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제가 소개했죠. 농지 투자니까 100분의 얼마? 100분의 20. 농김에 토지거래 허가에 이행강제금 한번 보고 갈까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먼저 봐야 되죠. 100분의 얼마일까요? 100분의 10 아니고 100분의 10 이내죠. 그중에서 방치하면은 100분의 빵이니까 100분의 10. 임대하면은 임실 취지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를 변경하면은 5에 100분의 5. 남이 치는 거 기타니까 100분의 7 이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 가지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무슨 경매를 한다? 임의 경매를 한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까 뭘 했냐면은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안 주어진다 그랬죠. 소송 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매, 재경매 있죠. 대금 납부를 안 해가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 유찰례가 다시 하는 것을 신경매 이래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원래 경매 들어갈 때 보증금 10%죠. 무슨 금액이 10%? 최저매각 대금의 10%인데 재경매할 때는 20% 내지 30%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유찰되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저감시켜서 다시 하는데 요즘은 오전에 유찰되면은 저감 안 시키고 오후에 한 번 더 한다 그랬어요.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전부 다 말소시키면 되죠. 위로는 인수하면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개 이상 있으면은 누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제일 선순위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말소시키면 되죠.
자, 그럼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인수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말소되죠. 예외적으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죠.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선순위인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원래가 인수죠, 그죠? 배당 신청한 말소라고 했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서 배당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전세권밖에 없어요. 다른 권리는 배당 신청 못합니다. 각각 예외가 자주 나온다 그러죠.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죠. 유치권이 인수되는 권리다 하는 말은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매 기입 등기되고 난 이후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고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죠. 그죠? 자, 경매 절차 보면은 매수 신청을 합니다. 매수 신청하면은 압류를 명한다. 자, 압류는 압류 등기가 되든지 송달하게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를 합니다. 매수 신청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 10% 내죠. 매수 신청 가격의 몇 프로? 매수 신청 가격의 10%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매수 신청 가격의 10%는 사람마다 다르죠. 전부 다 같다 그러죠. 최저 매각 대금의 10%예요. 자, 매각 들어간다 그러면 최고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럴 때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받는다. 차순위 매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액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보증금 10% 낸 거 그거 뺀 거보다는 적어도 높아야 됩니다. 자, 이는 아직 최고가 매수인이 됐지 아직 매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매각이 결정돼야지 매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거부를 결정하는데 매각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절대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 제출하는 것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각 결정되면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죠. 항고할 때 보증금 내죠. 그럼 항고 보증금, 항고를 한다는 말은 법원에서 결정된 것을 못 따르겠다는 게 항고죠. 결정했다는 말은 매각 대금이 결정됐죠. 매각 대금이 결정되면 최저 매각 대금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예요. 매수인정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 매각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대금 납부액을 통보합니까? 일정 기일을 통보합니까? 일정 기한을 통보하죠. 일정 기일에 대금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체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대금 납부를 하더라도 3월 20일 날 대금 납부했다. 3월 말 돼야지 소유권 체득하는 거 아니죠. 3월 20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체득합니다. 소유권 체득하고 나면은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안 나가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데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누구누구 정해진 게 아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한마디로 등기부를 떼가지고 판사가 말소되는 권리라고 알면은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돼요. 모르면 배당 신청해야 되죠. 배당은 제일 중요한 게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느냐.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합니다.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자, 그다음 매수인정 대리할 때 매수인정 대리는 오로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나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자, 매수인정 대리 등록해가지고 매수인정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는 한마디로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매각 결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맨 처음에 보증금 내고 떨어지면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경매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2개 있죠. 자기가 최고가 금액으로 결정됐는데 누가 우선 매수 들어오면 자기가 차순위로 떨어진다.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그죠? 매각 결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중개사법하고 다른 것만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등록가청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누구로 가면 된다? 지방법원의 장. 중개사법에서 국장이나 시도사 나오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자,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다른 말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매수인증 대리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매수인증 대리할 때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이러면 안 되죠. 보증은 세 개가 다 중요해요. 첫 번째가 기업공개사는 자, 세 개 하는 거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가 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문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다시 할게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법인인, 다시 천천히 할게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하여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되죠. 그러면은 법인이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은 등록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한. 이러면 지문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는 절대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되고 매수인증 대리 등록할 때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증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보증은 세 개가 다 중요하고 하나 이상은 지문에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할 때 기업공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른 말로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는 누구만 출석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만. 결론적으로 매수인증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죠. 그럼 실무교육은 누가 받으면 된다? 법인이나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받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중개사법에서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매수인증 대리할 때도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된다. 똑같아요. 대신에 다른 거는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그럼 여기는 누구로?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돼요. 그럼 중개사법의 실무교육의 내용하고 매수인증 대리할 때 실무교육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중개사법의 실무교육은 중개업하는 실무교육이고 매수인증 대리할 때는 경매하는 실무교육이에요. 내용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매수인증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매수인증 대리에 관한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 다르니까 받아야 되죠. 하루 만에 하더라도 받아야 돼요. 그럼 확인 설명서는 중개사법에서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매수인증 대리할 때 사건카드 5년 보관하죠. 확인 설명서를 사건카드에 철회해서 보관해라. 몇 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중개사법에서 최고가 6개월이죠. 여기는 1개월 이상 얼마 이내? 2년 이내요.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죠. 중개무의 사용에는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비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실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인증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 즉 시내 교통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중개사법에서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해야죠. 약정이 없으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합니까?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까?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기로는 거래계약 체결한 날 지급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을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지급해야 된다 이거 하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어느 게 맞는 지문이겠습니까? 까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증 대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수료 지급하는 것은 원칙은 약정이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은 매각 대금 지급 기일까지 매각 대금 지급 기일까지로 한다. 그날로 한다가 아니고 그때까지 지급해야 된다. 의미는 같다고 보세요. 나머지는 나오면 전부 다 중개사법에서 하면 되죠. 그죠? 자, 매수인정 대리 등록한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했어요. 누구에게 신고하면 됩니까? 지방법원에 장애인 신고하면 되죠. 며칠 이내에 신고할까요? 10일 이내. 중개사법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